세계 민담 이야기. 남아메리카 북쪽 해안의 가이아나는 벨기에령, 프랑스령, 네덜란드령의 셋으로 나뉘어 있으며 원주민은 모두 같은 인디언입니다. 이 나라는 늪지대가 많고 기후도 습기가 많은 만큼 개구리가 많아서 전래 동화에도 개구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인디언들에게는 꿀이 중요하기 때문에 꿀과 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온두라스에는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도시의 폐허는 주민들의 심리 가운데 원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에스파냐인이나 영국인과 함께 카리브 사람들이 온두라스에 온 것은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였고 이 지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결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카리브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생겼습니다. 파라과이 민담 이야기. 제목 은빛 레이스. 난투티는 파라과이의 가라니족 인디언의 말인데 이것은 흰 거미와 밀림의 아침 이슬 속에서 반짝이는 아름답고 눈부신 그 거미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라니 인디언들은 이 거미와 거미집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한 잘생기고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여자는 하늘의 새처럼 우아했고 남자는 젊은 나무처럼 강했더랍니다. 남자는 사냥을 나가 식량을 가져오고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 부부의 옷을 지을 멋있는 천을 짜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행복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몇 년 동안 평화롭게만 살던 이 종족에게 전쟁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이웃 종족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장정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뭉쳤던 것입니다. 이토록 행복했던 그 청년은 또 무척 용감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제일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노인들과 여자와 아이들을 뒤로 남기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전쟁길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남자들은 숲속에서 싸웠고 여자들은 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젊은 신부는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더 전쟁이 어서 끝나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그 몇 달은 몇 년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아름다운 신부는 슬픈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전사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얼마 안 돼 자기네 부족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녀의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령이 달려와 전쟁에 승리한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그 신부만은 예외였어요. 전사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환성과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았고 여자들은 남편을 찾았으며 부모는 자식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젊은 신부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지만 역시 남편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 슬픈 꿈이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남편은 용감무쌍하게 싸우다 죽었고 그 시체는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신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도회나 휴식 시간에도 함께 참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잃어버린 자기 남편 생각에만 잠겨 있었어요. 세상 어느 것도 그녀에게 미소 짓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녀는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밀림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곧 하늘 색깔은 황금을 불에 올려놓은 것처럼 빨갛게 변했습니다. 아직 칙칙한 잎새들 사이로 위를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에 그녀가 아직 한 번도 구경한 일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레이스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은빛처럼 하얀 색깔이었고 나뭇가지에서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속에는 그녀 남편의 얼굴 모습이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그녀는 자기가 레이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나뭇가지 사이에 펼쳐진 거미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자기 남편의 얼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의 그림자에 불과했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레이스가 될 수 없겠습니까?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남편의 시체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 몸에 덮어줄 수의가 거미줄처럼 아름다운 레이스 수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난 거미줄처럼 아름다운 레이스를 짜서 그 일을 찾았을 때를 위해 대비해야만 돼 라고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바늘과 실을 가지고 아침 햇살 속에서 거미줄이 아름답게 빛나며 드리워져 있는 바로 그 시간인 이른 아침 밀림 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거미줄과 같은 레이스를 짜기 시작했는데 이 레이스에는 꽃과 나뭇잎 그리고 나비 무늬 등을 짜 넣었기 때문에 거미줄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스 한가운데는 가박꽃 무늬를 짜놓고 테두리에는 사방으로 시계풀 무늬를 넣었습니다. 그녀가 작업을 끝냈을 때는 파라과이에서 여태까지 구경할 수 없던 가장 아름다운 레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레이스는 거미줄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사랑과 슬픔이 아름답게 그 안에 스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는 그녀가 자기 남편의 시체를 찾았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에서는 그 흰거미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시와 노래로 많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젊은 신부가 그 레이스를 처음 짠 이후 파라과이의 여자들은 모두 흰거미 레이스를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파라과이의 레이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가이아나 민담 이야기.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는 벌과 꿀이 남아메리카 어느 곳에나 특히 가이아나에 많이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인디언들은 언제고 꿀을 먹었습니다. 그 무렵 한 젊은 인디언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훌륭한 벌잡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인디언들은 찾지 못하는 곳에서 꿀을 찾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들어갔다 하면 그 모자에 꿀을 듬뿍 담아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꿀을 찾으면서 녹색 밀림을 걷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크고 속이 텅 빈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 나무는 꿀이 있는 바로 그런 나무였어요. 저런 나무에는 꿀이 있다는 걸 나는 알지. 그는 기쁨을 느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꿀을 따르면 저 나무를 쪼개야 하는데. 그는 그의 도끼를 꺼내 나무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우지끈 우지끈. 그는 계속 나무를 찍었고 나무 조각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문득 멈춰, 그만 찍으라고. 그러다가는 내가 두 동강이 나겠어 라고 말하는 나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끼질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말한 사람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는 없었어요. 아까 그 소리는 틀림없이 나무 속에서 울려나왔어. 저 속에 누가 있는 모양이다. 조심해야지. 그는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곧 나무에다 구멍을 냈는데 그 속에는 아름다운 인디언 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어찌하여 그 나무 속에 있게 되었어? 나는 마바라고 해요. 나는 이 나무 속에서 살아요. 아가씨가 마바라고? 그래요, 마바예요. 그 인디언 꿀 채집자는 마바가 꿀의 정령, 즉 꿀의 여왕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발견한 것이 큰 행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꿀의 정령인 마마가 바로 아가씨로군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를 발견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나무 이끼를 따서 아가씨 앞치마를 만들겠어요.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사방을 쫓아다니며 아름다운 암록색 이끼를 땄습니다. 그 이끼로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어요, 어여쁜 마바 아가씨. 그는 앞치마를 모두 만들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가 그녀를 찾아내서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꿀을 따면서 언젠가는 그녀를 만나기를 얼마나 바랐었는지 모른다는 것 등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마침내 그는 그녀에게 구원했습니다. 그녀는 그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계속 졸랐고 마침내 그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만일 자기의 친구들이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결혼하겠다고 말하게 됐어요. 남자는 꿀을 따고 여자는 집안일을 돌보면서 몇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전보다 꿀을 따는데 훨씬 운이 좋았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운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역시 운이 좋았습니다. 마바는 훌륭한 아내였고 그 어느 여자보다 더 꽃술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꽃술은 인디언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음료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꿀술 한 통만 만들면 그것은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도 남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마바의 남편은 많은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달콤한 아르마디오 고기와 마바가 만든 꽃술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통 속에
한 방울 술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마셨어요. 모두가 흥에 겨워해서 주인이 일어나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아르마디오 고기도 먹었고 최고급 꽃술도 마셨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늦었으니 모두 돌아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오십시오. 제가 약속하지만 마바는 그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바는 땅에서 일어나 마치 한 마리 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멀리 벌떼들을 향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인디언은 그녀를 다시 붙잡기 위해 팔을 뻗었지만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슬퍼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그녀는 가버린 것입니다. 마바가 가버리자 그의 운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처럼 꿀을 찾아낼 수도 없었어요. 이제 그는 힘들게 오랜 시간을 꿀을 찾아다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인디언들도 역시 그전처럼 쉽게 꿀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꿀을 찾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한 인디언이 그가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티의 민담 이야기. 보키 아저씨와 작은 말리스. 보키라는 것은 미련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식민지 지배자들을 풍자합니다. 말리스는 꽤 많고 유쾌한 원주민을 상징합니다. 옛날 아이트에는 왕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는 금이나 은보다 더 아끼는 살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은 그의 애완동물이었는데 왕은 이 양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양이 마치 자기 자식이나 되는 것처럼 항상 함께 놀았습니다. 그는 양의 털을 곱게 빗겨서 빨간 리본들을 달아주고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이 양을 불렀습니다. 왕은 누가 자기 양을 훔쳐갈까 두려운 나머지 밤낮으로 양을 지켰습니다. 그가 제일 두려워한 사람은 아이트에서 가장 영리하고 재간 좋기로 소문난 협작꾼 말리스였습니다. 한데 그 작은 말리스가 훌륭하고 살찐 양을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는 살찌고 좋은 양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고기보다도 양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는 이윽고 왕의 양을 잡아먹기로 마음을 굳히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그 양을 손에 넣을까 하는 궁리 때문에 다른 생각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안 있어 왕의 양은 말리스 마당에 있었고 다시 말리스의 솥으로 들어갔으며 5을 세기도 전에 말리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최고로 기분이 좋아서 양고기 국물을 마셨습니다.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은 나의 기쁨이 어디로 갔느냐 고 소리를 지르며 온 궁정을 휩쓸고 다녔지만
누구도 나의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이트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점쟁이가 도착하자마자 왕은 내 양을 찾아내라, 도둑놈을 찾아내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도둑놈을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점쟁이는 말했어요. 초 한 자루와 물 한 항아리 그리고 돈을 준비하십시오. 그가 요구한 물건들이 준비되자 점쟁이는 양초에다 불을 켜고 돈을 십자가 형상으로 펼쳐놓은 다음 그 한가운데에 물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윽고 점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나의 기쁨은 죽었습니다. 어느 도둑이 그 양을 훔쳐서 잡아먹었습니다. 그 도둑놈이 누구냐? 어서 빨리 아뢰어라. 왕은 성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놈은 어디에 있느냐? 그놈이 누구냐? 이제 그놈은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게 될 것이다. 왕은 발을 구르며 목청껏 외치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대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점쟁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아이티 전체에서 제일 영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만하면 그가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 이제 돈을 주십시오. 저는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어느 어부에게 가보아야 합니다. 왕은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왕은 아이티에서 가장 영리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이리 오라. 왕이 외쳤습니다. 경호대장이 달려오자 왕은 가서 말리스를 찾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놈을 체포해서 쇠사슬로 묶어 내게 끌고 오너라. 폐하도 아시다시피 그 악당을 잡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놈은 대단히 교활한 놈입니다. 라고 경호대장은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사흘 안으로 그놈을 잡아와라.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그놈에게 하려던 것을 너에게 하겠다. 왕은 무시무시하게 경고했습니다. 경호대장은 슬픈 얼굴로 말리스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왕은 너무 울적한 나머지 죽은 나의 기쁨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령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모두 유령제에 참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말리스는 궁중에서 일어난 야단법석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왕이 경호대장을 불러 자기를 쇠사슬로 묶어서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서 그의 목을 구할까 하는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내가 붙잡히기 전까지는 내게는 죄가 없으니까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른 경호원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는 미련스러운 아이트의 보키, 이 세상에서 먹기를 가장 좋아하는 그 보키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키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합니다. 말리스가 외쳤어요. 존경하오. 보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트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보키 아저씨 하고 말리스는 얼굴에 순진스러운 표정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보키 아저씨는 혹시 왕이 잃어버린 양을 애도하기 위해 벌이는 큰 잔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아직 못 들었는데.
누구나 축제복을 입고 참석해야 한대요. 노래 자랑도 있대요. 노래를 제일 잘 부르고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살찐 암소 3마리와 양 5마리 그리고 여러가지 멋있는 물건을 준대요. 그 상은 아저씨 것 아니겠어요? 정말이야? 복희는 눈이 접시만큼이나 커지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정말이고 말고요. 말리스는 장담을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말리스, 자네는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3마리의 살찐 암소, 5마리의 양, 자네는 내가 암소고기와 양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말리스, 여기 돈이 있어. 어디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사오고 내게 가장 훌륭한 노래를 가르쳐줘. 그래야만 상을 탈 수 있지. 왕이 내게 주는 상 가운데 절반은 자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겠네. 말리스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왕에게서 훔쳐왔던 양의 가죽을 꺼내 그것으로 정말 근사한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코트를 복희에게 가져와 등 뒤에서 입힌 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복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복희 아저씨.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아저씨를 당할 수 없는 노래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럼 아저씨가 틀림없이 상을 타실 거예요. 그래, 빨리 가르쳐줘. 빨리. 말리스, 난 그 암소와 양들을 상으로 타야겠어. 자,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복희 아저씨. 하고 말리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복희. 왕궁에서 나의 기쁨을 가져왔네. 임금님의 궁정에서 나의 기쁨을 얻었네. 내 등에는 그 증거가 있다네. 나는 나의 기쁨을 먹었네. 임금님의 궁정에 있던 나는 임금님의 궁정에 있던 나의 기쁨을 먹었네. 야, 정말 훌륭한 노래다. 미련한 복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노래를 배워서 상을 타야지. 하지만 그 상의 절반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고 말리스는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어, 말리스. 그 모든 것이 말리스 덕분인데. 복희가 그 노래를 모두 배워 익힌 다음 말리스와 복희는 궁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정은 환히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이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복희는 궁정으로 들어갔지만 말리스는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덤불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희는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왕이 잃어버린 양과 도둑놈이 잡히기만 하면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왕의 전속 요리사가 맛있게 만든 국과 감자 요리와 바나나 따위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의 훌륭한 럼주를 마셨습니다. 복희는 그곳에 모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먹었습니다. 복희는 매우 기분이 좋아서 말리스가 그에게 가르쳐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왕이 그 노래를 듣고 그에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노래는 곧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저게 무슨 노래냐? 라고 왕이 외쳤습니다.
저게 무슨 노래지? 누가 저 노래를 부르느냐? 저옷이다 폐하. 복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바로 저옷이다. 들어보십시오. 하더니 그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위대한 복희. 왕궁에서 나의 기쁨을 가져왔네. 임금님의 궁정에서 나의 기쁨을 얻었네. 내 등에는 그 증거가 있다네. 나는 나의 기쁨을 먹었네. 임금님의 궁정에 있던 나는 임금님의 궁정에 있던 나의 기쁨을 먹었네. 돌아서라. 임금님은 복희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복희는 돌아섰고 왕은 복희의 등에 걸린 나의 기쁨의 가죽을 보았습니다. 오, 내 불쌍한 양. 왕이 외쳤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도둑이구나. 좋다. 내 놈은 이제 다시는 양을 훔치지 못할 것이다. 경비병, 저놈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라. 그리고 화형에 처해라. 빨리빨리. 경비병들은 불쌍한 복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말리스가 덤불숲에서 나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양을 훔친 도둑들을 체포하도록 도와드렸으니 저에게 상을 주셔야 합니다. 왕은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은 뱀구멍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말리스는 나의 경호 대장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다. 그 말이 아마 틀리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을 풀어라 라고 하는 말. 말리스, 너는 너무 영리해. 아마 이번 일에는 너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점쟁이의 말로는 이번 일은 이 나라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했는데 복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영리한 사내가 아니야? 경비병, 말리스도 데려가라. 그를 조금 벌한다 해도 별로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말리스를 데리고 가서 쇠사슬로 묶었고 이제 말리스와 복희는 처벌을 기다리면서 한 감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꼴을 당하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말리스, 이 사기꾼아. 복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복희, 정말 미안해요. 내가 비록 그런 짓을 했지만 난 아저씨를 좋아해요. 어쨌든 이곳에서 아저씨를 나가게 할게요. 우리 둘이 여기서 나가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말리스는 아이트의 경비병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는 돈을 좀 주고 나머지 몇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들은 석방되었습니다. 복희는 앞으로는 절대로 말리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자메이카 민담 이야기 황금 탁자. 코브레 강의 황금 탁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검은색의 깊은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이 커다란 황금 탁자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2시가 되어 태양이 뜨겁게 빛날 때 그 성가신 가시덤불 속에 서서 물 웅덩이를 들여다보면 그 식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불이 솟고 죽은 채로 남게 됩니다. 그 식탁은 옛날 해적 시대로부터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적의 식탁이었어요. 그 탁자는 해적들이 배에서 약탈한 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잭슨이었는데 잭슨은 어떤 배의 목수였습니다. 그는 매우 영리한 사내였고 항상 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탐욕스러운 파리는 관을 따라 무덤 구멍까지도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은 자기들의 해적선이 금으로 가득 찰 때까지 남의 배들을 끊임없이 약탈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이제 분배할 때가 됐다면서 금을 나누어 가진 뒤 해적질을 그만두고 안락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해적들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나 잭슨만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어떤 낌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적들은 금을 모두 분배했고 각자는 자기 금을 귀중품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어느 폭풍이 이는 날 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자메이카 남쪽 해안의 거대한 페드로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배 안에 있던 모든 화약통을 배 밑바닥에 쌓아 아무도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도록 배를 폭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잭슨이 말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모두 파티를 크게 열자. 그런 다음에 배를 폭파시키자. 우리 모두 귀중품 상자를 묻으러 가자. 그러고 나서 돌아와 큰 잔치를 벌이자. 그들은 모두 페드로 평원 근방에 잭 동굴로 가서 땅속 깊이 귀중품 상자들을 묻었습니다. 잭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금 모두를 훔쳐 달아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배로 돌아온 후 잭슨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강력한 수면제를 럼주통에 쏟아 넣었습니다. 해적들은 술을 마셨지만 잭슨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모두 쓰러져 잠이 들었고 폭풍조차도 그들을 깨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비열한 잭슨은 배 밑바닥의 화약통에 불을 붙인 뒤 보트를 타고 재빨리 노를 저어 떠났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배는 선원들을 태운 채 폭파됐고 그 뒤로는 어느 누구도 그들로부터는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잭슨은 마을로 들어가 어느 가게에서 일하면서 결혼식에 나아가 재금을 켰습니다. 그는 재금을 잘 켰고 또 솜씨 좋은 목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곧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켜고 일을 하여 마침내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옛 에스파냐 마을에서 좋은 땅을 구해 그곳에 튼튼한 지하실을 갖춘 훌륭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솜씨 좋은 목수였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좋은 집을 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단단한 것은 지하실이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잭 동굴에서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귀중품 상자들을 어쩌다 한 번씩 그의 지하실로 날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금을 사랑했기에 이제 그는 자메이카 전체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됐습니다. 그는 금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금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전혀 외출도 하지 않았고 동전 한 입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여 세월은 흘렀습니다. 잭슨은 항상 귀중품 상자의 금 속에 손을 넣고 지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금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손에 금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금을 팔로 안아 자기 심장 옆에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치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안듯 금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단한 생각을 머리에 떠올리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나무를 이용하여 열심히 일을 하더니 아주 크고 멋있는 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탁자를 만든 다음 그가 착수한 일은 금 조각들을 꺼내 그것들을 탁자에다 못으로 박는 것이었는데 한 조각 한 조각을 아주 꼭 맞대어 붙였기 때문에 나무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커다란 황금의 원탁, 사람 하나가 두 팔로 감싸서 가슴에 꼭 안을 수 있는 커다란 황금 원탁이었습니다. 이제 잭슨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이가 자기 애인을 포옹하듯이 황금 탁자를 껴안을 수 있었고 저 아래 지하실에서 그 황금 탁자를 하루 종일 껴안고 어루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운명의 신은 냉혹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쉽게 죽도록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신은 잭슨을 찍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해적질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 그가 럼주통에 수면제를 넣던 날 해적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잭슨은 지하실에서 그 탁자를 껴안고 어루만지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자마이카에 그토록 심한 비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하늘은 강과 바다의 물이 넘치도록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은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에오라지 황금 탁자를 사랑하기에 바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퍼붓고 퍼붓는 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브레 강은 이제 그 근방 모든 땅에 범람하여 거의 3, 4피트 깊이로 흐르면서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보다가 마침내 공포가 그를 엄습했지만 그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비가 갑자기 멈추었고 잭슨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결은 마치 악마가 그것을 밀어붙이기라도 하듯이 집을 둘러싸고 노하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마침내 창문을 깨트리고 집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잭슨은 지하실로 달려 내려가 황금 탁자를 두 팔로 껴안고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일 뿐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친 물결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집을 산산조각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거친 물결은 잭슨과 그의 황금 탁자를 끌어내 거기에 있던 검은 물 웅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언덕 위에 서서 잭슨네 집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소용돌이를 따라 맴도는 나무 조각 몇 개 외에는 잭슨의 집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몇 초나 되었을까? 사람들은 황금 탁자가 높이 솟아 번쩍이면서 미친 듯 흘러가는 물결 위로 마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탁자는 고작 1, 2초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 금은 너무도 강렬하게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황금 탁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황금 탁자는 코브레 강 깊숙이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그 후 날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그 검은 물 웅덩이 옆에 서 있노라면 황금 탁자가 물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 하면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